자, 지가 이론 한번 봅니다. 이 지가는 토지 가격입니다. 자, 토지 소유를 하게 되면은 이 빌려줘서 대가를 받아요. 이 지대. 그래서 이 토지 소유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지대 수입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원, 현재 가치로 고친값, 환원한 값을 지가라고 해요. 지가. 그래서 지가의 지금 개념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특히 여러분 마샬은 앞에서 위치로서의 부동산 할 때 배웠는데, 그래서 토지 가치는 위치의 가치라고 분류죠. 마샬은. 허드는 뭐라고 했죠? 지가는 접근성에 의존한다고 배운 게 우리 허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샬과 허드는 앞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에서 나온 학자의 개념이고요. 그럼 우리 출제는 지가 이론에서 출제는요, 거기에 헤이그 이론을 출제를 또 가끔 한 3번 출제를 또 했었죠. 자, 190페이지 보시면은 그 학자 중에 헤이그라는 학자가 있어요. 헤이그. 이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고 나오죠. 자, 헤이그는요, 이 도심, 중심지인 도심,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지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를? 교통비의 전략분을 뭘로 지불해야 된다? 지대로 또 지불해야 된다. 자, 여러분 도시 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 토지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경제학자들은 농업용 토지보다 도시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토지 가격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가 이론인데, 그래서 이 도심에서 우리 교통비죠. 교통비 전략분이 지대인데, 우리 앞에 뭐를 배우셨어요? 우리는 앞에 이론에서 튀내는 배웠죠. 튀내는 뭐가 돼? 수송비 전략이 지대죠. 그래서 튀낸의 이론을 일반화했다. 튀낸의 이론을 일반화해서 나타난 게 바로 누구 이론? 헤이그. 그래서 마찰 비용은요, 마찰 비용은 이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대와 교통비의 관계를 강조한대. 자, 그럼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이런 얘기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뭐가 돼? 하락을 하고, 반대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한다. 이 지대와 교통비의 관계를 강조한 이론인데, 그래서 교통수단이 양호 좋다. 교통수단이 양호하면 공간의 마찰이 적어져요. 그래서 지대는 점점 높아진다고 주장한 학자가 헤이그의 이론입니다. 이것도 한 3번, 20회 시험부터 해서 우리 22회, 26회 3번 출제된 이론이죠. 헤이그 이론. 자, 또 튀낸의 이론을 이번은 또 어디에 적용하냐면 도시 토지에 적용해요. 자,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해서 우리는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입찰 지대설.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91페이지 밑에서 이 5번째 보면 입찰 지대 곡선이 나오죠. 자, 도심으로부터 지대가 0인 한계지까지 각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동그라미 시험에는 최소로 출제합니다. 또 최고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하죠? 입찰 지대 곡선인데, 즉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뭐가 된다? 포락선. 않는다는 얘기인데 포락선의 개념이죠. 자, 오른쪽 또 박스에 보니까 뭐가 나온다? 입찰 지대의 개념. 자, 여러분 또 입찰 지대 2년 전에 또 출제했거든요. 입찰 지대의 개념 보면요, 단위 면적은 뭐다? 1제곱미터. 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빌리는 사람, 이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줘야 돼.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가격, 지불할 용액에는 가장 높은 가격, 이 최대의 금액을 뭐라고 한다? 입찰지대. 지불할 용액에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입찰지대. 여러분 최대의 금액을 주니까 이윤이 없어요. 초과의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다. 여러분 거기에 최대의 금액을 주죠. 시험에 이걸 또 최소로 또 출제를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자주 바꾸니까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입찰지대의 개념도 나오고 입찰지대의 곡선의 개념도 나오는데 여러분 출제 이유는요. 입찰지대의 곡선 개념을 자주 출제. 그럼 한번 볼까요? 그림. 자, 여기 도심이죠. 자, 여기 지대가 주어졌고 거리. 자, 여러분 A 산업. 자, 도시 내에서는 산업이 많은데 A 산업에 있어서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이 주어졌고 여기는 B 산업이 주어졌고 뭐 C 산업이 주어졌고 뭐 D 산업 뭐 산업은 여러 개 있는데 우선 간단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각 산업이 뭐 한다? 각 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이 뭘 한다? 입찰 뭐를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경매, 우리 법원의 경매도 입찰 경쟁을 해야죠. 그럼 낙찰은 누구한테 돼요? 돈 많이 쓴 사람에게. 그럼 마찬가지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가야지. 그러면 어디 쪽에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A, B, C 중에서 여기까지는 누가? A가 돈을 많이 주니까 A에게 토지는 배분이 돼요. 그럼 이 점을 지나서는 A, C보다 누가 많이 주죠? B가 여기까지는 많이 주니까 B에게 토지는 배분. 여기는 A, 여기는 B. 그럼 이 점을 지나서 누구? A, B보다 누구? C가 많이 주니까 C에게 토지를 배분해요. 자, 그래서 도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도심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그러면 이때 입찰 경쟁에 따라 이 빨간 선이 있죠.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에 따르는 무슨 곡선? 지대 곡선인데 이게 뭐가 한다? 우하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 우하향하는 우리가 곡선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 기울기죠. 요 기울기가 이렇게 작아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작고 여기는 기울기가 뭐다? 크죠.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크다.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크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뭐한다? 완만하다. 자, 이때 기울기는 뭐다? 우리는 토지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 그럼 도심에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도심에 가까우면 지대는 비싸니까 토지 사용량이 적어요. 반대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는 싸니까 토지는 많이 이용을 하겠지. 여기에 대해서 한계 교통비용이 어떻게 되냐. 한계 교통비용이라는 것은 단위거리 1km거든요. 1km마다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느냐. 총 교통비용의 변화분을 물어요. 자, 도심이 주어졌겠죠. 그럼 도심에서 1km 떨어지고 2km 떨어지고 3km 떨어진다. 이렇게 가겠죠. 그럼 총 교통비용은 어떻게 변한다? 총 교통비용은 도심에서 1km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든다. 10만 원. 근데 1km에서 2km 정도 도심에서 떨어지면은 얼마? 우리가 13만 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2km에서 또 1km 또 멀어져. 예? 그럼 도심에서는 총 3km죠. 이때 얼마? 15만 원이 든다. 이렇게 총 교통비용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하는데 한계 교통비용 아까 뭐라고 했어요? 1km죠. 단위거리 1km마다 총 교통비용이 얼마? 플러스 3만 원 증가했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또 플러스 얼마? 2만 원 증가했어요. 그런데 플러스 3만 원에서 2만 원 줄었네요. 그래서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게 바로 한계 교통비용이야. 단위거리당 총 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이 한계 교통비용은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작아져요. 예? 그래서 이 교통비용의 변화분이 여기죠. 그러면 여기 요 자체가 한계 교통비용의 개념이다.
단위거리당 총교통비용이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입찰지대 곡선의 개념이 또 자주 출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92페이지 밑에서 7번째 박스에 보니까 기울기가 나와 있고, 6번 설명도 아까 했죠. 기울기는 도심에 가까울수록 급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완만해진다는 걸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걸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4번 보시면은 특정 토지는 좀 더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쟁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의 순현재 가치, 최대의 동그라미,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의 토지는 할당 배분이 돼요.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때 한정된 토지 자원이 최유효 이용으로 효율적으로 우리는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 자원이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우리는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찰 경쟁을 하게 되면은.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알론소 이론이 또 시험 지문에 헤이그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내요. 입찰질에서. 자, 그 정도 우선 확인해 두시고, 자, 여러분 노스 관련해서 우리가 토페카 연구도 우리가 나오는데 191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는 뭐 뒤에 가서 또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노스. 자, 노스 교수의 토페카 연구. 자, 191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미국의 캔자스 주라고 있어요. 미국의 캔자스 주의 조그만 소도시예요. 이 토페카라는 것은 미국 캔자스 주의 소도시라고 하는데 작은 도시인데 이 지가 구조를 실증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이 지가 구조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요. 자, 도심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것을 100% 입지. 자, 도심에서 이 지가가 가장 높은 것을 100% 입지. 즉, 지가가 가장 높은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차지하는데, 그럼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진다.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이렇게 우뚝 솟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하락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모양이 거북이를 뒤집으면 이런 형상이 된다 해서 구배라는 명칭이 붙어요. 그래서 지가 무슨 형상? 구배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보인 학자가 누구? 노스.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가는 우뚝 솟고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급격히 하락을 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지가 구배 형상 또는 토페카 형상이라고도 해요. 간단히. 자,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뒤에서 우리 배우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미 여기서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이론 195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문제는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죠.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집가 상승의 문제, 또 주택 부족 생기면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게 돼요. 이걸 정책이라고 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하죠? 정책론에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0페이지 오시면은 우리가 출제를 또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지대 이론도 출제, 학자들의 견해 출제하는데 학자 여러분 공부할 때 리카도, 그리고 마르크스, 튀넨, 마샬, 그리고 헤이그, 그리고 알론소, 또 파레토, 학자만 해도 벌써 7명입니다. 거기서 랜덤으로 5개 뽑아서 출제할 수 있죠.
5개 지문이니까.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 중요한 학자 7명은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출제를 또 뭐를 한다? 우리 정책 이론이니까 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당연히 출제를 하지.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 이유, 이걸 또 출제를 많이 해요.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냐? 이 시장 개입의 근거, 이유, 정부 개입의 필요성,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본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출제할까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시장의 실패가 돼.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시장에서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전문용어로 시장의 실패라고 해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는 완전 경쟁 시장. 예,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이상적 시장이면서 시장의 실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당연히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하죠. 자, 우선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 실패를 뭐 한다? 보완을 해야겠죠. 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개입을 하는 거죠. 시장 개입. 예? 정부가 왜 시장 개입하냐?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겠죠. 자,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 예? 자, 여러분,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를 통해서 뭐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개입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또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뭐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죠. 자, 개입 이유는 많아요. 또 주택 시장에서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하여튼 개입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 우선 시험에 시장 실패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 보시면은 시장 실패 뭐가 나온다? 원인. 여러분 이 원인은요, 시험 문제 16회 시험과 29회 시험에 시장 실패의 원인 아닌 걸 물었어요. 이건 뭐 점수 거저 주는 건데, 이걸 우선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기능 장애가 있죠? 자, 시장의 기능이 장애를 가져오면서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독점. 독점은 뭐죠? 독점은 기업의 하나,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이죠. 독과점, 우리가 기업,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하죠. 이렇게 불완전 경쟁의 상태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의 실패죠.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더 비싸며, 생산량은 적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내재적 안에, 시장 안에 내재적 결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 조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뭐가 존재? 여기 보니까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자, 용어도 어려운 용어 하나 나왔네요. 무슨 용어?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가 나와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도 있고요. 규모의 불경제도 있거든요. 그럼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이 얘기죠. 기업의 규모가 커져요.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많아지면은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요. 여러분,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야. 생산량에 관계없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생산량이 많아지면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런 평균 비용이요. 제품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이 평균 비용이 이렇게 체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평균 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 무슨 거죠? 규모의 경제. 그러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의 우위가 발생하면서 자연 독점이 돼.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면서 시장에 실패가 발생한다. 비용이 점점 줄어든다.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서 자연 독점으로 우리는 시장에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또 내재적 결함에서 또 뭐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뭐가 존재한다? 또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이 세 가지는 내재적 결함이에요. 자, 외재적 결함이 있죠. 밖에 시장이 내부에서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외부, 시장 바깥 외부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 대표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 불균등,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불균등이 발생을 하면은 소득의 차이가 있어서 또 시장에 실패가 또 발생한다. 이건 시장 바깥, 외부에서 외재적 결함이다. 시장이 안에서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바깥 외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소득 분배. 이거 어렵죠? 전 세계 다 소득 분배에 결함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불균등 현상이 심화가 많이 되고 있죠. 요즘에 보면은. 그리고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죠. 자,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걸 뭐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납니다. 비대칭성. 그런 경우 정보에 또 뭐가 발생한다? 비대칭성이 나타나는 경우에 시장에 또 뭐가 발생하죠? 실패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 자,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뭐한다? 악화시킨다.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여러분,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요, 이런 게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당국자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 여기 상당히 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관료제에 있어서 또 형상에 있어서 뭐가 나온다? 우리는 관료제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나타나요. 또 우리는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데 규제 수단이 불완전해. 또 양호하지 못한 불량한 정치 환경, 정치 환경, 또 뭐가 있어요? 선거 등의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자, 공무원들이 또 규제를 하기 위해 또 규제를 하죠. 이런 어떤 불안전성이 나타남으로써 하여튼 정부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나라 요즘 뉴스 많이 나오면 툭툭하면 부동산 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부동산 시장 요즘 뉴스 보면요, 이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요, 최근 한 몇 년 동안 상승 그렇게 안 돼요.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더 변동폭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기 전에 있죠. 우리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넘어오면서 그 가격 상승폭 거의 뭐 9년 정도 상승폭에 2배 이상 올랐어요. 최근 3년 사이에. 왜 그냥 규제를 할 때와 안 할 때 가격 차이가 이렇게 커버려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기 위한, 규제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정부가, 우리나라는요,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다는 미신을 갖고 있어.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정부의 실패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작년 시험에 여러분 공공재는요, 19회 시험, 22회 시험, 또 작년 30회 시험에 공공재를 출제했거든요. 공공재. 그러면 공공재 출제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아닌 것은 29회 물었고, 그리고 30회 시험은 공공재 물었으니까
이제 출제 올해 예상되는 쪽은 어느 쪽이야? 예, 외부 효과가 올해는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도 여러분은 외부 효과에 좀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 202페이지 보시면은 시장 기구는 뭐냐? 시장 안에서. 자, 여러분 시장 기구는요,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 여러분 시장 안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면 뭐가 결정되죠? 가격. 이 가격 결정되는 장소인데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그럼 통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시장 바깥 어디서? 시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거야. 그래서 외부라는 명칭이. 그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 제3자, 여러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시험 문제는 또 뭘로 출제를 해버려요? 의도적인 요걸로 출제할게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뭐를 준다? 편익. 자, 우리 요걸 번역한 거. 베너피트란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요걸 우리는 편익 또는 뭐 이익이죠. 편리함이나 이익인데 이 편익을 줄 수도 있고 또 뭐를? 편익을 주었는데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정의 외부 효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여러분 플러스를 뭐라고 하죠? 플러스를 positive,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해. 또는 이로운, 해로운 할 때 이로운 외부 효과. 뭐 이렇게 좋은 외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외부 경제라고 하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요. 자, 여러분이 이 양봉업자, 벌 아시죠? 벌 키우는 양봉업자가 과수원에 접근해. 과일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접근을 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이 양봉업자가 접근하기 전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생산량이. 그러면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뭐다? 생산량이 증가해서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이익을 얻었는데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다. 이게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정의 외부 효과. 자,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정의 외부 효과.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거기에 223페이지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은 자, 여러분 배운 내용 한번 복습을 한번 할게요. 자, 어떤 지역에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이 돼서 쾌적성이 높아져요. 쾌적성이 높아지면은 그 지역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뭐 한다? 증가야. 자, 그래프 보면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은 오른쪽 우측으로 이동하죠. 요거 시험 문제 좌측으로 이동 이렇게 한번 출제를 했어요. 우측으로 이동하면은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게 결론이죠. 뭐 그 그림의 결론. 정해외부 그 그림 설명. 자, 그런 게 정해외부 효과라는 것은. 자, 정해외부 효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의도하지 않은 뭐를 입혔다? 손해를 입혔어요.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부의외부 효과. 이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부정적, 네거티브거든요. 부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부의외부 효과, 해로운 외부 효과 또는 이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외부 불경제. 자, 이때 정의 외부 효과는 뭐에서 나타날 수 있다?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무슨 과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의 외부 효과에 있어서
무슨 우리 석탄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화학 공장, 여기 대표적인 게 뭐죠? 예? 우리는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죠.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이런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여러분, 사회적 비용은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 사회적 비용은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적 비용에다가 뭐가 더 들어간 줄 아세요? 우리는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요. 이걸 외부 비용인데, 외부 비용이 더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요. 여러분, 28회 시험에 이렇게 났거든요. 자, 여러분,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면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돼? 증가시킨다. 왜? 외부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회적 비용이 뭐가? 증가가 되죠. 이게 커요. 예, 이게 큰데.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사적 편익을 나타내는, 사적인 편익, 이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과 사적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돼요? 만나는 점은 하여튼 수요 공급이 만나면 균형 가격과 균형 생산량. 여러분, 생산 과정이니까 균형 생산량이 이렇게 나타나요. 수요 공급 교차하는 점. 그런데 문제는요, 이만큼 공급하면 어떻게, 나 이만큼 공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사적인 비용,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은 이만큼, 여기야지, 이만큼 들었어요. 이만큼 들었는데 뭐가 더 들어갔다? 환경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외부 비용이 더 들어갔죠. 그럼 외부 비용이 이만큼 더 들어갔다. 이런 점들을 연결하죠. 그럼 각 생산량 수준의 이 크기는 똑같죠. 각 생산량 수준에서 외부 비용만큼 더 첨가시킨 이 빨간 선을 뭐가 돼요? 외부 비용이 들어간 이 빨간 선을 사회적 비용. 이 수직거리가 바로 외부 비용이지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적 비용, 외부 정화하는 비용 포함해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이 점이죠.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요걸 정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생산해. 이 크기만큼 더 많이 생산한다. 뭐 과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기업은 더 많이 뭐가 돼? 과다 생산해. 그럼 과다 생산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뭐를 줄여야 돼?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를 부과해야 된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공해세와 같은 뭐를? 세금, 오염 배출 부과금이라든지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겠죠.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돼. 과다 생산일 때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부과를 해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죠. 과다. 시험 문제는요, 이런 게 막 나오는 거. 과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과다 생산. 시험은 뭐? 과소, 더 적게. 과소, 이렇게 출제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나오냐 하면, 마이너스일 때는 뭐가 나온다? 과다가 나오는 거예요. 과다. 예? 여기는 뭐가 돼요? 소비 과정은 술, 담배 소비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술,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고, 여러분, 담배를 여러분 흡연함으로써 주변 사람에게 간접 흡연의 피해를 주죠. 이 사회적 편익을 보면 어디가 더 크다? 사적 편익이 더 크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또 술, 담배 소비하는데 여러분 간접 흡연 고려하지 않고 음주운전 고려하지 않고 뭐 이런 걸 소비를 하다 보니까 또 뭐를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많이 또 과다 소비해. 그래서 하여튼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과다입니다. 과다 소비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류세,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담배 인상했죠? 소비세. 얼마 인상했어요? 2,000원인가? 2,500원 하던 담배를 2,000원 인상하니까 얼마 됐어요? 4,500원이죠. 요거 처음에요, 10,000원 바짝 했거든요.
2,500인치 담배를 10,000원 하자겠어요. 세금을 대폭 인상해서. 예? 10,000원 정도 해야 담배 소비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2,000원 인상하니까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긴 그냥 더 늘어났어요. 담배 소비 더 늘어났어요. 피우는 사람 대단하신 분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정부의 조세 수입 있죠? 이 조세 수입이 약 2조 원 넘게 증가했어요. 인상 전에 비해서. 예?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안 줄어들면서 그래요. 예? 그 2조 원을 갑자기 어떤 소득 들어왔는데 그 2조 원 갖고 이제 여러분에게 뭐를 해야 돼? 예? 이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 그래서 이 과다 소비인데, 여러분 세금 하면 흡연 안 하는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흡연 안 하는 사람도 안 돌려줘. 그러니까 뭐다, 우리 담배 끊는 사람에게 무슨 치료한다 하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지원도 많이 안 해요. 그 어디 쓰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 조세는요, 눈먼 돈인 것 같아요. 원래 그게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이 담배 소비세 이런 것도. 주류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게 과다 소비가 돼. 마이너스는 무슨 소비? 과다. 그럼 뭐 한다? 과다니까 소비량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 그래서 마이너스, 과다, 세금 이렇게 꼭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 두면 돼요. 마이너스는 과다, 세금. 근데 여러분은 요즘 뉴스 보면 많이 나오네요. 야, 요즘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위험 혐오 시설 들어온 걸 절대 막아. 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In my backyard. 이걸 뭐라고 해요? 님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위험 혐오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님비 현상을 발생시켜. 근데 정의 외부 효과는 반대로 뭐죠? 공공 편의시설 들어오는 오케이. 플리즈 부디 나의 앞마당 in my front yard. 예? 여기에 나의 앞마당에는 공공 편의시설 들어오는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냐? 핀피 형상을 발생시켜. 자, 여러분 부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형상률하고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형상을 또 우리가 발생시킵니다. 요즘 많죠. 서울 경기도에는 인구가 2,100만 명이에요. 너무 많아요. 또 빽빽해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섬에 가서 고립시키면 되는데 문화 사람도 웃겨. 아, 섬에 가면 고립시키는데 그 우한에서 들어오니까 충청도 천안 지역에 하니까 안 된다 하니까 아산 갔다가 진천 갔다가 지금 난리인데 섬에 고립시키면 되지. 간단히.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섬에 고립시키는데 꼭 왜 내륙에 고립시켜요? 이동 속도가 빠른 쪽에. 여러분 전염병은 이동입니다. 이동 속도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이제 우마차에서는 뭐 이동 속도가 있겠어요? 비행기가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로 막 확산되는 이유가 뭐다? 이동 속도가 빨라서 그래. 사람들의 이동 속도가. 그럼 이동이 없는 쪽 경계해야지 당연히. 어느 쪽? 이동하지 마. 섬 경계하면 끝이지 뭐. 뭐 하면 돼? 배는 왜 가? 비행기 떠트리면 되는데 헬리콥터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떠트리면 되는 거지. 각종 의약품, 음식 뭐 이런 거는. 하여튼 우리나라는 웃겨요. 섬에 격리시키면 돼요 원래. 자, 옛날 같았으면은 뭐 난리 났을 건데 지금 보니까 그 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뭐냐 이 약의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소비 과정에서 이 사회적 편익인데 여러분 지금 요즘은 뉴스에 독감 얘기는 절대 안 나오대잖아요. 독감 얘기는 아예 끝난 것 같아. 여러분 가끔 여러분 있죠. 겨울에 독감 예방 주사를 진짜 많이 맞으신 분 있어요. 매해 맞는 분도 있대요. 예? 독감 예방 주사를 여러분 맞음으로써는 이익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맞으면은요 사회 전체적으로 독감이 예방돼. 사회적 이익이 더 뭐다? 커요. 사회적 이익이 더 커요. 그래서 아까 뭐죠? 독감 예방 주사 맞는다든지 또 교육 서비스. 여러분 개인이 교육을 받으면서 얻는 이익보다 그 교육을 전체적으로 다 받으면서 교육 수준이 향상돼서 좋은 직장에 취업될 기회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이익이 더 커져요. 교육 서비스, 독감 예방 주사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자, 사회적, 우리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여기에 뭐죠? 균형 소비량이야. 균형 소비니까 소비량. 요거는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 소비를 했을 때 사적인 편익보다 더 뭐가 높죠? 사회적 편익이 이만큼 더 높아요. 사회적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 더 높은 거죠. 자,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소비하면은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에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이 이만큼인데 실제는 시장에서 균형만큼 소비를 해요. 소비가 적어요. 균형만큼 소비하니까. 그래서 뭐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가 되잖아요. 그럼 과소 소비가 되니까 소비량을 뭐 해줘야 돼? 더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늘려주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 주사에 대해서 정부가 뭐 여러분 보건소 가면은 싸게 맞죠? 뭐가 지급하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죠?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비교하면은 어디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죠. 예, 그래서 기술 혁신에 따라 사적 비용이 상당히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기술 파급 효과로 점점 줄어들어요. 기술 파급 효과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또 과소, 또 소비가 돼. 과소 소비가 되니까 또 국가는 기업에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산량을 더 최적 생산량만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뭐 보조금 지급할 거 많죠?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전기 자동차, 중국도 마찬가지 전기 자동차에 보조금. 우리나라 어디? 수소 자동차 뭐 보조금 지급을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항상 여기에 표준이 중요해요. 세계 표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있지만 여기 휴대폰도 있지만 표준을 뭘로 설정하느냐? 휴대폰. 예? 예? 표준 뭐죠? 여러분 갤럭시 이런 게 표준 뭐예요?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 체제잖아요. 그 표준을 뭘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세계 표준. 예, 그래서 항상 기술은 표준이 중요해요. 표준. 그래야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예요. 표준을 가진 기업이. 자, 그것을 우선 염두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표준이 앞으로 미래는요, 이제 내연기관이 없는 자동차로 갈 거 아니에요. 전기, 수소 뭐 이런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지 않는, 최소화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제가 영화 보러 남산의 부장들 영화 보러 구정도 한번 가보니까요. 거기 뭐 나오더라고요. 영화관에 메가박스에 가봤는데 집 앞에 가면서 보니까 그 광고에 뭐가 나오더라. 하만 나오더라고. 소리. 영화 볼 때 그 나오더라고요. 하만이라고 회사. 미국 회사입니다. 하만. 그래서 그 소리 여기에서 쭉 해서 뭐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하만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거든요. 그쪽 계통이. 그걸 누가 인수하는 거예요? 그건 안 나와 있대. 그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거예요. 왜 인수한 줄 알아? 앞으로 전장, 자동차의 70% 이상이 전장이에요. 전기와 관련된 거. 그걸 삼성이 차지하겠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만드는 회사가 갑이 아니라 누가 갑이야? 정장이 갑이야. 앞으로. 바뀌잖아요. 자동차 구조, 생태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뭐 하만도 인수하고 전자 관련된 게 다 인수하잖아요. 1위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술 처음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적게 생산되니까 뭐를 지급해야 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생산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조금을 받고 더 싸게 사서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플러스일 때는 뭐다? 플러스일 때는 과소 보조금 지급.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로 가서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사적인 해결 방안.
자, 여러분이 이런 게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좀 넓은데, 우리나라도 요즘 이게 아파트에 요즘 펫 애완 우리 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고양이는 괜찮은데 요즘 우리 강아지, 멍멍이 강아지는요, 소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래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걸린다? 꼭 낮에 짖으면 되는데 꼭 보면 저녁 밤에 짖는 분들이 많아, 이 멍멍이가.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린 사람 요즘 많이 늘었대요. 그 개 짖는 소리로. 그 동쪽에 소리 엄청 크거든요. 밤에 소음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면증 유발시킨 개주인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사람이 적으면 해결이 쉬워. 근데 그게 많으면 해결이 어려워. 그래서 그런 해결하는 거죠. 개주인과 그 개로 인해서 불면증을 얻은 이웃 주민들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어. 이건 사적으로 해결해. 정부가 뭐 개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 중에 요즘 요게 다 싸움까지 나고 요즘 뭐 말이 많은 게 아파트 층간소음이 이게 좀 문제인데, 그것도 위층과 아래층이 또 뭐를 해야 돼? 사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면 돼. 제발 몇 시 이후는 뛰지 마세요 하는데도 뭐 꼬맹이들이 알아서 합니까? 뭐 그래 뛰지.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상당히 그 규제하는 법도 상당히 미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이런 것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외부 효과를 해결할 문제, 비용이 많이 들면 해결이 어려워. 비용이 안 든다면은 해결은 쉬워져요. 근데 거기에 코주정이라는 게 있어요. 코주정이. 사적인 해결 방안 중에 코주정인데, 이것은 소유권,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래비용입니다. 자, 여러분, 거래비용은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래비용인데, 거래비용은 제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한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한다. 재산권.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재산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이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든 관계없어. 누구에게 재산권을 부여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재산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고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코주정이에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영종도 가면은 거기 신도시가 있죠. 영종 공항 들어가기 오른쪽 빠져나가면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간척 개발하면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간척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거기서 채취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분들에게 있는데, 그럼 그 분들에게 돈을 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은 소유권은 없는데 왜 국가가 그걸 보상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상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국가에서 보상 못 해주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소유권은 없지만 우리 뭐가 있다? 재산권이 있다. 그래서 집단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가구당 2천만 원씩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보상을 안 해준 거예요. 2천만, 한 가구 2천만 원인데, 그때 당시 돈으로 안 해주니까 소송을 걸어서 이제 이겼죠. 주민들이 한 가구당 얼마씩,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씩 보상하라는 판결 딱 나오는 거예요. 코주정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즘 간척 개발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것을 폭넓게 인정을 해, 재산권.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거 지금 세금하고 보조금인데, 이 시장적 접근, 시장적 접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세금을 부과해서 시장 안에서 이렇게 세금 부과하니까 이 그래프가 바뀌잖아요. 빨간 걸로. 세금 부과하거나 뭐 보조금 지급하면서 외부 효과 문제를 시장 안으로 내부화시켜. 그러니까 외부 밖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느 쪽으로? 시장 안으로 가져와. 세금 부과하고 보조금 지급함으로써 이걸 전문용어로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는 말을 써요. 외부 효과의 내부화.
시장적 접근을 통해서 간접 규제할 때 세금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함으로써 시장 밖의 문제를 안으로 가져온다. 내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직접적인 규제가 있어요. 정부가 뭔다? 직접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금지가 있죠. 독극물질, 핵 폐기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든지 의무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를 자동차 출고 전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납성분이 없는 무연주발유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런 것은 의무화. 또 소음 등의 허용 기준, 환경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한다. 허용 기준 설정하는 것도 직접 규제를 하는 거. 외부 효과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은 직접 규제도 있고 간접 규제도 있고 또 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면 직접 규제, 간접 규제는 요건 두 가지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사적인 해결 방안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207페이지에 공공재가 이제 나오는데 공공재는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가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은. 특히 여러분 정부 시장 개입의 이유 중에서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외부 효과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공공재 들어가겠습니다.